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동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2026년 2월부터 확 달라지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소규모 주택 정비법인데요. 그동안 꽉 막혀서 답답했던 우리 동네 재정비 사업, 도대체 어떻게 풀리게 되는 건지 지금부터 핵심만 쏙쏙 뽑아서 풀어드릴게요.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도심 재정비가 왜 이렇게 꽉 막혀 있었는지, 그 병목 현상부터 시작해서요. 소규모 정비 사업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가장 기대하시는 동의율 완화 수익성 개선 포인트, 창립총회 대표자 관련 룰, 마지막으로 2026년 주택시장 전망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도심 재정비의 병목 현상. 도대체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건지부터 짚어보죠. 다들 아시겠지만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이거 정말 한 세월 걸리잖아요. 거의 거대한 미로를 덜컥거리며 통과하는 기분이죠. 그래서 요즘은 좀 더 빠르고 유연한 소규모 정비 사업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데, 안타깝게도 이것마저도 법적인 요건들이 너무 빡빡하고 동의율 장벽이 턱없이 높아서 옴짝달싹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겠죠? 소규모 정비 사업의 정확한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부동산 뉴스나 투자 커뮤니티를 보면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는 말 진짜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법적으로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특례법을 보면요, 대규모로 싹 다 밀어버리기 힘든 노후된 저층 주거지역을 보통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작은 규모로 빠르고 날렵하게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말리대로 골목길이나 동네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낡은 집들만 싹 업그레이드하는 아주 타겟팅된 사업인 거죠. 여기에는 집주인들이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 동네 가로망을 그대로 살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과 소규모 재개발, 이렇게 네 가지가 포함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내용입니다. 바로 2026년 2월 말부터 적용되는 동의율 문턱 하향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한번 보죠. 원래는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이 찬성해야만 사업이 굴러갔습니다. 그런데 2026년 새 법이 적용되면 이게 75%로 뚝 떨어집니다. 에이, 고작 5% 차이 아니냐고요? 현장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5%를 못 채워서 길게는 몇 년씩 올스톱된 현장들이 말 그대로 수두룩하거든요. 이건 정말 엄청난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75%였던 구분 소유자와 토지 면적 동의 요건이 70%로 확 낮아집니다. 1만 재건축 동의율이랑 형평성을 딱 맞춘 건데요. 오랫동안 멈춰서 먼지만 쌓여가던 사업장들에 즉각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촉매제가 될 게 분명합니다. 자, 동의율이 낮아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속도와 수익성까지 한층 끌어올리는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죠. 예전에는 하나하나 따로 받아야 해서 속 터졌던 복잡한 심의들 있잖아요. 이제는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거기다 재해영향평가까지 싹 다 묶어서 통합심의라는 단 하나의 톨게이트에서 한 번에 처리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전체 사업기간에서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금쪽 같은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재정비 사업에서 속도가 곧 돈인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숫자. 120%. 투자자분들이나 소유자분들이라면 이 숫자에 꼭 밑줄 그으셔야 합니다. 만약 조합이 우리 동네에 필요한 도로나 공원 혹은 공동이용시설을 지으라고 땅을 좀 내놓잖아요. 그러면 법적 상한 용적률에 무려 120%까지 건물을 층층이 올릴 수 있도록 용적률 특례를 줍니다. 100세대 지을 거 120세대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수익성이야 말할 것도 없이 확 좋아지는 거죠. 게다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의 기준도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미 닦여있는 도로로 둘러싸인 곳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설치될 예정인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곳도 인정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 요건이 안 돼서 손가락만 빨고 있던 더 많은 노후 주거지들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성 면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정부나 지자체에 넘길 때 받는 돈, 즉 인수가격 기준이 확 올라갔거든요.
예전에는 3년마다 찔끔찔끔 오르는 표준 건축비를 쳐줘서 요즘처럼 공사비가 미친 듯이 오르는 상황을 전혀 반영 못한다는 원성이 자자했죠. 그런데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6개월마다 물가를 팍팍 반영해서 오르는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값을 쳐줍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 체력이 확실히 생긴 겁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초기에 조직을 튼튼하게 꾸리는 게 핵심이겠죠? 여기서 창립총회 대표자 규정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맨 처음에 창립총회를 열어야 하잖아요. 이때 법제처에서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게 있습니다. 창립총회를 여는 대표자는 반드시 그 사업구역 안에 땅이나 집을 가진 진짜 소유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외부인이 슬쩍 들어와서 대표 행세하는 꼼수를 아예 원천 차단하고 쓸데없는 법적 논쟁을 아주 깔끔하게 매듭 지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정식 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뽑힌 공식 임원은 다른 일을 같이 못하는 엄격한 겸직금지 룰이 적용되거든요. 하지만 창립총회를 열기 위해 임시로 뽑힌 대표자는 단순히 회의를 소집하는 권한만 가지기 때문에 이 깐깐한 겸직금지 의무에서 자유롭습니다. 초기 사업 추진을 훨씬 더 유연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모여서 만드는 2026년 주택시장의 큰 그림 한번 살펴볼까요? 정부가 소규모 사업들 빨리빨리 하라고 밀어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선을 넘게 놔두진 않습니다. 꼼수를 막는 강력한 안전장치도 달아놨거든요. 가끔 인접한 작은 구역들끼리 뭉쳐서 사실상 대형 재개발처럼 덩치를 뻥튀기 하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합친 구역의 전체 면적이 개별 소규모 사업의 법정 최대 면적을 넘지 못하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주택 종비면 아무리 합쳐도 무조건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문적인 부동산 신탁회사가 동네 정비 사업에 뛰어드는 모습을 훨씬 더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신탁사가 사업을 맡으려면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직접 신탁받아야 하는 엄청 빡빡한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냥 전체 소유자 딱 절반, 2분의 1 이상의 추천만 있으면 바로 참여할 수 있게 요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을 빌리기가 훨씬 쉬워진 거죠.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한번 쫙 펼쳐볼까요? 솔직히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같은 굵직굵직한 대형 정비사업 법안들은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언제 통과될지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꼼꼼히 살펴본 이 소규모 주택 정비법 개정안들은 이미 확정이 다 끝나서 2026년 2월 말부터 착착 시행될 예정입니다. 답답했던 시장에 아주 명확하고 확실한 돌파구가 뚫린 거죠. 오늘 살펴본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징글징글했던 동일 장벽은 확 낮아졌고 골치 아팠던 심의 속도는 빨라졌으며 거기에 보너스로 수익성까지 훌쩍 높아졌습니다. 과연 이 새롭게 바뀐 룰들이 시간 속에 꽁꽁 묶여있던 여러분의 동네를 다시 팔딱팔딱 뛰게 만들 그야말로 마법의 마스터키가 되어줄까요? 아니면 현장에서 또 다른 복잡한 변수들을 만들어내게 될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